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저 숨 좀 고를게요. 예, 숨 고르시고요. 아니, 네. 오늘 아마도 사고 때문에 네. 마포대교인가요? 그쪽에서 제가 딱 들어올 때 보니까 네. 그 마포대교에서 여의도에 빠져나가는 게 바로 직전에 네. 일반 차량과 경찰차가 엄청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바보같이 마포대교 들어가는 거 뒤에 기다렸다 왔는데 골로 오시는 분들은 1, 2차선 쪽으로 오시다가 마포대교 앞에서 쇽 끼어드셔야 저처럼 숨을 이렇게 숨을 차지 좀 않습니다.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네. 그 근방을 다니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에 그리고 또 방송을 오늘 하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네. 어떻습니까? 기분이 가뿐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가뿐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날은 또 뭐 힘을 내라면서요 또. 아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일단은 그쵸, 제가 그쵸. 고민해봤거든요. 네. 저희 만약 걱정을 해서 장이 오른다 그러면 걱정하겠죠. 그런데 그쵸. 솔직한 얘기로 안 오르지 않습니까? 걱정을 해서, 한다고 예. 하면 우리의 휘머리만 늘겠죠. 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잠시 자, 일단 후에 네,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숨이 차도 할 건 예, 제가 하셔야죠.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분도 오시는 길이라고 해요. 길이 엄청 약간 막힐 느낌 텐데 늦습니다. 예, 안 네. 늦으실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 교수와 함께 또 월가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시장 주제 볼까요? 네. 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과 주간 시장은 제목이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우려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바로 금요일 날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가 1.43% 마이너스고요. S&P 500 1.9% 마이너스, 나스닥이 무려 2.78%의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속 설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어려운 하루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다 아시겠지만 이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은 저희는 평화주의자 아닙니까? 여론 앵커 전화. 근데 바로 다음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사거든요.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뭔가 전쟁할 것 같은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이 민간의 대피를 권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군을 철수해서 재배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러다 갑자기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전쟁의 가능성은 낮게 봐요. 낮게 보는데 약간의 어떤 마찰, 약간의 침공 요 정도 도발 이런 거 있지 그게 않습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은 침공. 쌍방이 부딪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약간 툭툭 건드는 거 러시아가 그래서 현역을 지금 또 다녀오셨으니까 또 그 내용을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쟁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혹시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금리를 1%포인트 올렸습니다. 100bp요. 근데 원래 네. 경제가 어려울 때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물자를 그 시각을 팔아서 시각을 바깥으로 보고 그런 것도 오, 있고 오. 전쟁 관련된 뭐 군수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맞네요. 네. 군사 전문가로 우리 그건 여동 아니지만 앵커를 안 모시고, 났으면 좋겠어요. 하지 네.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관련 ETF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베넥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ETF가요 하루에 무려 7.57%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쟁이 무서움을 떨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러시아 때문에 빠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빠진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지수가 빠졌고요. 지수가 빠진 위에 근본적인 영향은 뭐였냐면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이고. WTI가 94달러까지 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브렌트유는 95달러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물가를 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많이 네. 올랐고요. 지금 이제 거의 100달러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다.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100달러를 이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반도체가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반도체.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5.7%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인텔이 2.5%, 엔비디아가 7.3%가 빠졌고요. AMD가 10%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 브로드컴 있었죠? 3% 빠진 모습이었는데 잘 이해 안 가시죠? 네. 요걸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희귀가스 네온 네온 사인의 네. 네온가스 그거를 우크라이나에서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펠러둠은 러시아 35%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생산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내용이 나와지면서 반도체가 원자재 빠지는,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부담이 된다. 네. 뭐 다 오르네요.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일단 여기저기 서플라이 다 체인에 생기네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져 갖고요. 네. 반도체가 심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채팅창이 올라왔지만 이런 거죠. 너무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전장하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것들.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 과거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루 이틀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예, 예. 불확실성이 그렇습니다. 좀 커지는 참고하시면 상황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무려 13.4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보시면 이제 빅테크 간신히 올라왔던 SNS 기업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애플도 2%, 아마존이 3.6%, 애플도 그 알파벳이 3.2%, 마이크로소프트가 2%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옆에 있는 SNS가 반등의 모습 보였지만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해서 메타 플랫폼스 3.7%, 트위터 3.3%가 빠지는 상황이었다. 되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뭐 사실 이 정도의 하락은 뭐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예. 악재가 있어서가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세한 전쟁 상황은요. 좀 이따가 나오시는 안석훈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또 네, 밀떡이십니까? 좀 밀떡이니까요. 아. 자칭 밀떡이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전 쌀떡을 네, 좀 좋아하긴 하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수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수 내용이 보니까 네. 지금 주간 단위 기준으로는 별로 많이 하락한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네요. 주간 확인해 볼까요? 워낙에 주간 또 올랐다 보겠습니다. 떨어져서 그런지. 다우가 1%, S&P가 1.8%, 나스닥이 2.2% 빠지면서 만약에 금요일 날 급락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플러스 끝날 수 있었다.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솔직한 얘기로 금요일만 빼면 좋았었는데 네. 하필 금요일 날 러시아가 문제가 커지면서 모든 시장의 흐름을 바꿔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말에 나온 기사 하나 있는데요. 네. 갑자기 주말에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를 전격 인하하는 목표 지수를 인하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기존에 5,100, 4,900까지 내렸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뭐예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거죠. 최근에 금리 인상 부분들, 그 다음에 오미크론 문제, 또 전쟁 문제까지 커지면서 예측할 수가 없다. 하다 보니까 지금 목표 지수를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하지만 EPS 226달러는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을 22.6에서 22.6으로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허리. 많이 내리면서 지금 지수 단위 거의 200포인트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7번의 금리 인상 반영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3,900까지 떨어진다. 이게 지금 예. 7번이 거의 맥시멈을 반영을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맥시멈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한 번 더 아니면 50bp를 올린다고 그러면 네. 주가 더 빠지는 거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 긴축가 전해지게 되면 3,600까지 잡고 있습니다. 뭐 막 던지는 느낌이 들기는 네, 막 하네요. 던진 느낌이지만 골드만스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만큼 너무 많은 기사가 많다, 악재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일단 웬만하면은 골드만삭스가 목표 지수 내리는 게 아닌데 이번에 내렸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크게 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래는 좀 높이 보나요? 골드만삭스 좀 높게 보죠. 부정적이잖아요. 좋게 보는 가입인데 네. 이번에 4,900은 좀 심한 게 아니나 싶은데 어쨌거나 그만큼 악재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이 메이시는 우리 장 부사장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목이 메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요. 예, 물 한 먹고 한번 쉬고 다시 자, 한번 맵을 좀 보도록 할 텐데 뭐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게 위클리 기준인데 전체적으로 좀 빨간 게 더 많아요. 이게 금요일 탓이죠. 훨씬 많은데요. 1번이 아쉬운 모습이죠. 네.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6.29% 빠졌는데 알파벳 실적 좋았고요. 또 한 가지 분할까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 상당히 궁금한데 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메타 플랫폼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메타 예, 플랫폼. 같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2번은 아마존, 테슬라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다 빅테크가 빠지는 상황이었고 시장이 하락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네, 3번은요. 페이팔. 페이팔인데 혹시 페이팔 주간 단위로 8.56%. 8%가 빠졌는데 지난주 얼마 빠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 두 자릿수 아니었나요? 22% 빠졌거든요. 네, 그럼 전체 22 지금 더하기 8이니까 거의 30. 30% 넘게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또 안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빠져갖고 지금 고점 되면 70% 빠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좋은 얘기 왜 없을까요? 아직까지 좋은 얘기는 없고 그나마 좋은 얘기를 하면 많이 빠진 거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사주 매입 얘기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4번은요. 부동산 리츠 업체인데 리츠는요. 아시겠지만 은행에 대한 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네. 예. 지금 뭐 채팅창에 보니까 내부자들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구글을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빅테크 포함해서 대부분 다 기술주들은 내부자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딱히 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팔고 있으니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제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매주 월요일에 우리 장 부사장님이 고맙다 시리즈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준비하시기 좀 편하셨다가 금요일 이후로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었는데 먼저 네. 보겠습니다. 네. 고맙다 실적 전체 기업의 72%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EPS 전망치가 처음에 22,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29, 오. 어제는 30.3까지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좀 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맙다 작은 기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이 YTD, 그러니까 연중이고요. 왼쪽이 주간 흐름인데 붉은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안 좋았던 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연중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고 성장주가 많이 빠졌죠. 네. 작고 성장주가 13.6%가 빠졌는데 주간대로 보게 되면 플러스 1.5%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 오. 보였습니다. 해서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작은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약간 반등의 어떤 기미가 보이는 거니까 부사장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일주일 정도 보자고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주일 다시 한번. 정도면 좀 오른쪽은 연중, 네. 왼쪽이 일주일인데 네. 연중은 많이 빠졌던 그 작은 기업들이 지난 주부터 음.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YTD 보시면 작고 성장주가 13.6%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1.5% 플러스로 반전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위에 보시면 크고 가치주가 2.3% 마이너스에서 오히려 0.5까지 마이너스 나면서 약간의 우리가 얘기했던 버텨야 할 종목들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네 가지 기업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싼 기업, 네. 작은 기업, 네. 적자 기업, 꿈의 네. 기업입니다. 요 네 가지가 좀 유의미한 반등을 이어갈 때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그렇습니다. 나아지고 바뀐다는 있다는 거. 시그널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고맙다 예. 시리즈는 고맙다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여행 주식이라고 잡았거든요. 여행주. 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파리도. 파리도요? 예, 파리도. 프랑스 파리? 예, 파리. 예. 해제했대요. 다 들어오라고.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안 시킨다고. 지금 백신 이제 맞으면. 마스크까지 벗어 네.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여행 관련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즐거운 그림 아닙니까? 다시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 여행을 이 떠나는 디즈니 그런 모습. 월드 뭐 이런 그렇죠. 데 가가지고. 그래서 여행 가서 이런 공원에 가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올 여름이면 보이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과 지금 시차가 좀 있잖아요. 미국은 이미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경신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정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아마 음. 2월 말이면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좀 예. 더 많은 확진자가 안 나타나기를 예, 좀 그렇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행 관련 기업들 보시면 네. 여행 예약 사이트 크루즈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주간 단위입니다. 가장 많이 올랐네요. 카지노 업체 호텔까지 올라가면서 여행 관련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수익을 계속 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이 뭐 저점에서 이렇게 턴한 게 아니라 나름 좀 네. 회복된 상황에서 더 올라가는 네,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마감된 미국 시장 분위기 점검해 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1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연간 930만 개 판매, 전 세계 80만 고객의 후기로 검증받은 세계인의 침대 지누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상자 속에 담아 전합니다. 이야, 지누스 역시 편안하구만. 이제 수면에 투자하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리빈 원더 지누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니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기도 하고, 네. 월요일에는 일반적으로 길이 좀 많이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마포대교 근처에는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프로님이 굉장히 또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 그렇죠. 예, 좀 오실 그렇죠. 때 좀 막혀서 예, 그런지 예, 예. 보통 요 정도 코너하면 오시는데 오시죠. 안 아직 오시는 거 안 보니까 오셨습니다. 아직도 좀 예. 막힌 것 같습니다. 예, 김프로님 듣고 계시죠? 예,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길 많이 막혔죠? 네.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새벽이라서 또 네. 사고가 좀 많은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밀덕이시라고, 밀리터리 덕후. 처음 듣는 얘기.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장보 사장님은 저는 그냥 이제 뭐 세미컨덕터 관련된 네, 섹터 네. 좋아하는 걸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네. 밀덕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또 방산 관련된 종목들 네, 정리하시려고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양희 교수님은 저를 또 그 영화 덕후로 또 아, 그래요? 밀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좋아하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 미국 주식 덕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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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미덕, 미덕. 가지고 예. 미더덕이 먹고 싶네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방산주 빅5. 미국은 사실 방산주 주가나 뭐 실적이 좀 좋은 편 아닌가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오늘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적은 사실 별로였고요. 아, 그래요? 가이던스도 별론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대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한 4% 가까이 주가가 오르면서 네.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는데 과연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부분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또 네. 백악관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의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위기감을 좀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는 수요일이죠. 2월 16일, 빠르면 오는 2월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관련된 기업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자국민 철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 국채 금리는 급락을 했고 유가하고 금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지금은 사실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서 장우석 부사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우존스 1.43% 빠졌고 나스닥 거의 3% 가까이 빠졌고 S&P 500도 2%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과연 어떤 얘기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되게 계속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자꾸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반쪽씩 갈려 있다고 해요. 친서방, 친러시아. 항상 이제 계속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러시아에서 계속 이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좀 이것저것 참견한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토에 자꾸 이제
손을 내밀려고 하는 거고 나토 가입을 하겠다고 주장한 지는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네. 가입을 못했다. 해야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 또 나토 입장에서는 계속 이 동쪽으로 가려는 동진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얼마든지 환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에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위협적이잖아요. 나토라는 게 서방 국가들의 그 모임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를 자꾸 위협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안보에 되게 상당한 위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세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을 좀 방어를 하고 또 경제 지원도 좀 받고 싶어서 나토에 대한 지원 또 가입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천명을 하죠. 우리 나토에 가입한다. 이러고 나서 러시아가 얼렐레 한 거죠.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럼 우리 좀 불안한데 하면서 병력을 이제 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그 국경 지역에.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 한마디 했는데 움직여. 불안한데? 서방에 자꾸 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니네 그러지 마. 러시아한테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했을 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우리 애들 보낸다 하면서 이제 병력을 또 추가로 보내기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어떻게 보면 서방하고 좀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러시아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요. 나토와 미국에 야 이런 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최소한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아? 했는데 싫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그러잖아. 응? 우린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싶은 건데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하면서 병력을 더 배치를 하고 또 주요 무기들도 배치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포인트는 사실은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계속 그렇죠. 대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주 중에도 되게 바빴잖아요. 저기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도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독일 새로 선출된 독일 총리도 미국까지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또 과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백악관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일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주가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위협을 느끼니까 어저께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1시간 넘게. 1시간 넘게 했는데 그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벌써 12월에도 그러니까 1월 달에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얘기만 하고 끝났고 이번에도 자기들 얘기만 하고 끝났고 그리고 그 측근들이 또 계속 통화를 했을 건데 내용이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계속 우리는 소통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런 긴장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포인트는 그럼 이번 주에 과연 러시아가 16일 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또 포인트가 많이 꽂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조그만 뭐 미사일이라도 하나 정말 우크라이나로 네. 발사를 한다면 그게 또 단기적인 시장에 좀 하락을 크게 야기시키는 요인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 쪽으로 어떤 미사일을 하나 쏘든지 뭐 뭔가 공격의 여지가 있으면 그걸 빌미 삼아서 네. 아예 장악을 해버리는. 선제는 안 하고 우크라이나가 먼저 근데 도발하게 그걸 만드는. 자기들이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심어놓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움직여서 오히려 전쟁의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모르죠, 아니기 못하죠. 때문에.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병력을 투입하고 하면은 군수 관련된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니까 미국은 이래나 저래나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수는 뭐 좀 기업 하락해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경찰 또 빅브라더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이상 그 와중에 그런 역할까지도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좀 더 세계 경찰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런 포인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구글 트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11월
12월부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12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하면서부터 관련 검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계속 그 검색이 강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나 살펴보니까 아일랜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요? 그다음에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유럽에서 조금 여러 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관심이 많지 않을까 연관된 게 싶고요. 있군요. 네, 저도 놀랐어요. 아일랜드가 가장 높게 나와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고 네. 영국도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전혀 현재는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참고 삼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살펴보면 제가 한 11월 초에 미국 5대 방위산업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3분기 실적이 별로였고 4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 방위산업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1위가 로키드 마틴이고요. 세계 1위 방위업체이기도 하고 F-35 전투기로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 40여 대 가까이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드가 바로 로키드 마틴의 그렇죠. 제품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위가 레이시언 테크놀로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사일 방어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레이더라든지 이런 신호 감지 이런 부분에 되게 특화된 업체입니다. 레이시온하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합병한 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잉이고요. 세계 1위 민항기 업체고 가장 돋보이는 거는 KC-46 공중급유기. 현재 전투기들은 작전 반경이 되게 좁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작전 반경이 좁아서 멀리를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기름을 넣어주는 이 공중급유기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도 대단해요. 생각해 보시면 날아가는 비행기에 기름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사진이 있는 이 거잖아요. 사진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씩 해서 네, 터지는 가면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막대 같은 주유기가 쭉 나와서 네. 있으면 거기에 전투기가 접근을 해서 도킹을 하고 급유가 이루어진 다음에 풀린 다음에 다시 자유자재로 비행을 하는. 너무 신기하네. 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신기해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4위 업체는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스텔스 폭격기하고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호크 무인기. 요즘에 미드나 미국 영화 보시면 미국 현지에서 무선 조정을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떤 국지전 지역에 폭격을 하는 그런 드론.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그냥 무선 조정으로 조이스틱 가지고 폭격하는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바로 그 무인 폭격기가 바로 글로벌 호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세계 5위 업체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고요. 육해공하고 정보 시스템 전 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차하고 잠수함 부분, 그리고 전자기기 부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5개 업체의 주가를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거의 17% 가까이 올랐어요. 와. 엄청나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발발하고 나서 그렇다고 오르는 보시면 거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월, 12월부터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 5개 업체가 지금 보잉 빼고는 전부 5% 이상의 수익성, 그러니까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잉은 이제 민간 항공기 부분 때문에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과연 지금 주가가 왜 오를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실적 발표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5개 업체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지금 매출과 EPS가 예상치를 상회한 회사는 로키드 마틴밖에 없어요. 로키드 마틴이 오른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다 보니까 네. 실적이 하회인데 맞아요. 로키드 마틴만 좋았네요.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매출이 안 좋거나 아니면 EPS가 안 좋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레이시온이 실적 발표할 때 좋진 않았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그 뉘앙스가 되게 좋았나 봐요. 주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다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자, 그러면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 살펴보면 현재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하고 보잉이
상대적으로 강력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 다른 세계 업체는 매수 의견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션 테크놀로지하고 보잉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022 회계년도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라고 해요. 그리고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해서 미 국방 예산을 담는 법이 있는데 이게 작년 5월 28일 날 국방부에서 7,150억을 책정을 해서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전년 대비 1.6% 증액. 너무 작아요. 금액 자체는 크지만 증액이 얼마 안 됐잖아요.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액이 작으면 이 군사업 그 방산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어지죠. 적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9월에 하원에서 7,400억 달러의 지출 승인을 합니다. 네. 야, 국방부에서 잡았는데 니는 너무 조금 잡았어. 하면서 조금 더 올렸네요. 증액을 해줬어요. 그리고 12월 15일에 상원에서는 이걸 더 올려서 7,680억으로 지출 승인을 합니다. 250억 달러 증액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 12월 27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해서 이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려 3개월이 거의 2달이 늦어졌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 자, 일단 국방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다양한 무기 체제에 다양한 그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림만 봐서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투기, 잠수함, 뭐 무인 항공기, 또 우주 전쟁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따져볼 게 뭐냐? 현재 지금 이게 2020년 기록인데요. 7,780억 달러의 국방 예산 중은 다른 나라 11개국의 국방 예산보다 많아요. 미국이. 네. 미국 1개의 국방 예산이 다른 11개 국가의 국방 예산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국방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1.6%밖에 안 늘어났대요. 그러면 단적으로 이걸 국방 업체들한테만 다 나눠준다고 해도 매출이 얼마나 늘겠어요? 1.6%밖에 안 늘겠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가이던스가 좋을 리가 만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제 국방비가 최종 확정된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비는 2.2% 인플레이션을 가정해서 책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지금 CPI 기준으로 보면 1월 달에 한 7.5% 이상 올랐잖아요. 그럼 유가, 인건비 같은 게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과연 지금 이 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국방부 예산의 30% 정도만 하드웨어에 투자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건비나 기존의 무기 체제에 대한 운영비예요. 그럼 30% 중에도 한 1.6%, 2% 늘어났다고 해도 국방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 자체가 비용 자체가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올해 가이던스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방업체,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국지전이라도 어떤 이런 사태가 발발했을 때 매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적용이 될 거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사실 주가가 또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국방계약은 보통 장기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보통 뭐 5년, 10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방산업체가 비용을 지불할 때는 단기적으로 계속 지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보 시스템 반도체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고 공급망 이슈도 있을 거고 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런 부담을 다 방산업체들이 지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이던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실적도 좋지 않고 가이던스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멘텀만 가지고 방산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는 테마성으로 엄청 관련된 뭐 네. 종목들이 막 오르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없지만 확실하게 오른 건 로키드 마틴이 실적이 좋아서고 네. 나머지는 이 관련
관련한 이슈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채팅창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앞서서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네. 엄청 걱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만 나오는 관련된 그 소재 네온, 그런 팔라돈. 부분 예, 때문에 우려가 되는 그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더 이게 영향이 오래 갈지에 대해서만 더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는 부분보다는 우려할 그렇죠. 부분을 더 챙겨봐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게 되면 미국보다는 미국 외에서 뭔가 전쟁이 터지기를 약간의 이들이 좀 바라겠네요. 보시. 바라겠네. 그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런 입장에서는, 움직임이 네. 있어야 네. 뭐라도 하나 더 팔 수 있겠죠. 네,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안 좋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냥. 안 좋았으면 안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네. 그냥 더 이상 뭐 무기 많이 안 네. 팔렸으면 좋겠고. 혹시 월가에서 바라보는 그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거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네.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잃는 게 너무 많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주 실제로 월, 화, 수 시간이 가봐야 네.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16일이라고 네, 말씀하셨죠. 16일입니다. 부디 전쟁이라는 단어가 네.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쭉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방산 관련된 기업들 쭉 확인해봤는데 결론은 실적이라는 걸 실적, 다시 한번 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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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보물 찾는 자가 주인이다.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시원하고 통쾌하게 터진다. 해적 도깨비 깃발 절찬 상영 중.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이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아마 49달러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달러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달러 정도가 됐으니까.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네, 2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인 토요일 거죠. 맞습니다. 예. 토요일 오전 10시에 3차 세미나. 올해 벌써 세 번째. 지금까지 세 번째. 지금까지 세 번째. 올해는 작년에 네, 말에 한 네, 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두 번에서 세 번째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의 비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의 비치다 이항영 교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주말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는 오미크론과의 전쟁을 치렀는데 전 네네. 세계적으로는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주식시장에 사실 뭐 다른 나라지만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단기적이다? 아니면 좀 계속 봐야 된다? 전쟁이 난다는데 호지를 수 없죠. 전쟁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악재인 것은 네. 틀림없죠. 특히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결국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가 엮이고 미군이 엮이면 이건 진짜 작은 나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분명히 악재 인식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에요. 사실 그러면 뭐 처음 것부터 보여주면 지난 금요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금요일 중반 이후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금요일 딱 한 오후 점심 때 이때부터 훅 떨어진 거거든요. 요거 없었으면 지난 주에도 결국은 3, 4주 연속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흐름인데 주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다들 이제 저희가 지난 주말 라이브 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백악관의 안보부장관이 수석 안보부장관이요. 그 이제 제가 토요일 날은 또 이름을 기억했었는데 이름도 까먹었는데 제이크 설리번. 설리번 맞습니까? 네, 설리번.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갖고 이제 수일 안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뉴스 이제 그 다음 거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뭐 60몇 분인가 통화했지만 별로 아주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어쨌건 그런 것들이 이런 뉴스가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건 유로 뉴스인데요. 이미 매번 얘기했지만 영국과 노르웨이 등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국민들 나와라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요거가 이제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 되겠고요. 이거는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도 지금 민간 항공기가 서비스 할 때 빨리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전에 뉴스 보니까 민간 항공기들 미국발 글로 가는 거 있잖아요. 거의 막 취소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나위가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거죠. 뭔가 비행기에 있어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좀 이렇게 다니는 곳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육지로 돼 있으니까 또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는 데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분명히 악재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악재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당연히 이제 거기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하고 에너지원이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또 요즘 움직임이 없어요. 내리거나 밀어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유가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가 93달러로 넘어서는 모습, 94달러까지 가면서 유가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분명히 악재죠.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인플레이션 요인 아닙니까? 결국 운송비가 모든 것이 비싸지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거기 재료비들로 다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제 왼쪽은 금값인데 이 금값은 요때 이건 팬데믹 때 여기 2,100달러만 넘었던 것만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금을 어떻게 사야 돼요? 뭐 어떻게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어찌됐건 금값이 다시 1,800달러 중반대, 1,800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값도 올라가죠, 유가도 올라가죠. 그리고 지난 주에도 한번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게 모르게 기철 금속 값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뉴스 보시면 계속했지만 이제 팔라듐이다, 니오 이런 것들이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 세계 몇십 % 갖고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 결국은 공급망 이슈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재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팔라듐이 어떤 건지 정확히 우리가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뭐 아이디어 없고 그냥 드러나 봤는데 그런 것들이면 칩도 부족해진다 이런 등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또 한편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이 오르면 금이랑 달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또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달러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달러 저는 이 가격이 달러가 올라가는 건 좀 비싸다고 좀 보고 있지만 그건 그냥 제 생각이고 어떤 달러가 이제 올라가는 것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면 달러가 강한 것은 절대 주시장에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미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자산을 지금 달러로 갖고 계시면 좋죠. 그런 분은 극히 없거든요. 아무리 달러 많더라도 한국 돈이 더 많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재냐 약재냐고 자꾸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이제 약간의 단편적으로 호재냐 약재 분명히 약재죠. 다만 시장은 꼭 그렇진 않겠으나 하여튼 뭐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호재냐 약재냐 굳이 물어보면 호재일 수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그럼 전쟁 관련한 키워드로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친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분명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면 분명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오전까지만 해도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래봤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걸 다들 아는 거고. 그리고 이익 전망이 좀 둔화되는 건 다 아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느냐? 떨어질 일 필요 없거든요. 그럼 보면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주가 떨어진 거는 거의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그럼 우크라이나 우려감으로 급락한 게 팩트인데 그럼 영향은 어느 정도겠냐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정학적 전문가들에서 그런 뭐 동유럽이나 이런데 러시아 전문가들, 정치학자 이런 사람,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또 영향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경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 뭐 지정학적 요인 다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모르는 얘기고 저희는 이제 주식만 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딱 1월 말에도 한번 요 똑같은 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악재는 분명하는데요. 1940년 이후 그 이후 동안 80년 동안요. 80년 동안에 주요 지정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포함한 외부 요인 다 조사해봤어요. 통계를 갖고 왔더니 여기는 제일 먼저 들어간 거 잠시 후에 표 보여드렸지만 태평양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1930년대 말에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 포함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포함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이래서 전쟁이 터졌다 이러면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1.1%가 하락했고요. 그 타락한 기간이 있죠. 하락한 기간 동안에 평균 최대 6.1%까지 하락했고요. 하락 기간은 22일이 걸렸고요. 회복 기간은 50일.
하락 기간 20일, 30일 정도는 지난번에 팬데믹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표를 이거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표를 여러분들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표는 아마 캡처 떠두시면 여러분들 분석하시거나 나중에 기억이 남을 때 항상 이런 일은 반복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이게 진정된다고 해서 또 다른 지역에 지정학적 위험이 없겠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중동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도 있을 거 테러는 항상 발생하잖아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제일 밑에가 1941년 12월 7일이었네요. 진주만 폭격이요. 그 일본에서 진주만 폭격한 것이 1941년이었고요. 빨간 거가 6.25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9.11 있죠. 2001년에 9.11이 두 번째 빨강이 되겠고요. 제일 위에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에 이건 사태라기보다는 그때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때입니다. 보시는 방법 그 당일날 얼마만큼 떨어졌나는 겁니다. 평균 1.1% 여기 조그맣게 써 있죠. 네. 그리고 최대 하락폭입니다. 토탈 드로우다운인데요. 평균 6.1%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진주만 때는 20% 떨어졌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한국 전쟁 때는 12.9%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9.11 때는 11.6%, 코로나1 때는 33.9%. 하락 기간은 여기죠. 하락 기간은 평균 22일. 예. 코로나의 전쟁이 제일 심하게 하락했나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리커버리 하는 데는 148일 뭐 이렇게 걸렸다는 거죠. 제일 오래 걸렸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항상 악재는 나오고 호재는 또 나오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 보면 쉽게 해서 슈퍼볼 하는 것도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퍼 오늘입니까? 오늘 아닌가요?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슈퍼볼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의별 것도 호재로 삼듯이 또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도 막 얘기하다 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어려울 땐 그냥 옳은 생각만 하고 좋을 땐 좋은 생각만 하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은 늘 반복된다. 이런 일들이. 절대 끝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차트를 보면은 네. 길게 보면은 네. 괜찮긴 하구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이것도 제가 어려울 때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울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건데요. 주식자 이렇게 되면 겁나고 살려는 사람은 미친 사람 같고 그렇고 대부분은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reasons to sell 팔아야 될 이유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 찍고 들어가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네, 항상 겁이 나잖아요. 주식 항상 겁이 나는데 1900 이거 리만 사태 또 이유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작년 10월에 마지막 업데이트된 건데요. 그때까지는 이게 다 팔아야 될 이유들입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그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캡처도 줘서 아니면 확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딱 찍어 보면 에볼라도 있었죠. 그리고 사이프러스 사태에서 될 거고 금 가격이 어떻게 됐고 뭐 미국의 채권이 다운그레이드 되고 채권의 투자 등급이 하향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얘기하면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 되고 평탄화된다는 얘기하면 또 경제가 큰일 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WHO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위협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고요. 코로나19 얘기하는 거 있겠고 작년에 보면 공급망 이슈가 작년 여름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인플레이션 나왔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보면 오미크론 사태가 또 터지고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계속 나오는 거죠. 길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것도 악재로 생각해서 팔아라 되는 사람도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때 무역 전쟁 진짜 심각하게 있었잖아요. 무역 전쟁하면 우리나라 끝날 것 같죠. 중국과의 전쟁이 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할 것 같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요.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X 된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결국 주가가 20-30%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보면 또 바이든 되면 주가 떨어진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또 주가 또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점 대비 항상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항상 있었고 갖다 붙이는 얘기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여야겠고요. 하나 더 보이면 그래서 이것도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차트 오브 쉐임이라는 그래프가 차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차트인데요. 이 수많은 여기는 이건 글씨가 작은데 이건 여러분 캡처해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구글에다가 차트 오브 쉐임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 부끄러운 사람들의 천지라는 거예요. 오글오글 거리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 좀 떨어지면 이제 군드라우 형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군드라우 형님이 또 금리가 얼마 올라되고 미국 시장은 진짜 미친 듯이 비싸고 그래서 뭐 이머징 마켓 유럽을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군드라 형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팔아야 될 이유를 다 써놨던 거예요. 네. 팔아야 될 이유. 예.
물론 사야 될 이유도 있고 팔아야 될 이유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흐름, 한국이면 한국 시장의 흐름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시라.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흥분할 것도 없고 올라간다는 데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시장은 좀 늘 겸손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천천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어떤 분은 보면 코스피 1800 그런 게 다 하는 얘기들이 다 들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저런 접근이. 근데 우리가 천천히 보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네. 우리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늘 주식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뭐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난 주말에 제가 오늘 그 약속드린 게 있어요. 네.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지난 주말에 부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이 표를 보여주셨어요. S&P S&P의 토탈 리턴인데요. 얼마만큼 주식시장을 갖고 가면 돈을 버느냐 이런 확률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1928년부터 최근까지의 그림인데요. 하루 동안 주식을 갖고 갔을 때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에 그것도 90년의 역사입니다. 90년의 역사가 하루 갖고 있을 때 상승 확률은 53%가 되겠고요. 1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을 때 플러스 날 확률은 73%라는 얘기죠. 3년은 87%. 10년 동안 갖고 갔으면 거의 93% 확률이죠. 사실 이 10%, 97% 이것도 왜 10%가 10년에 93%가 안 나오냐면 여기에는 대공황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공황 때 빼지면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10년 쓰면 딱 플러스 나거든요. 근데 보시면 20년, 30년이면 이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부사장님이 여기 근거가 이제 외국에서 한 걸 자료 갖고 오셨지만 한 여기 1년 정도짜리를 단기로 본 거예요. 단기. 그리고 1년 이상을 중장기로 본 거 맞죠, 부사장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말씀하신 대로 여도 앵커께서는 이건 지금 도대체 이건 단기고 중기고 이러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뭐 레버리지를 킨다는 어떠냐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미국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국 시장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다양한 변수가 또 있기 마련이에요. 한국 시장은 펀더멘탈만 갖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팩트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어찌됐건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가장 미국이랑 간 차이가 수급 요인이 큰 차이가 납니다. 수급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들고 나고 돈이 워낙 많아요. 꾸준하게 갖고 있는 돈보다는 계속해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자금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평균적으로 매주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들어온 돈이 6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가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매주. 어쨌든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와 중기를 도대체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찾아왔어요. 제가 사실 2019년에 캐나다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미국 그 캐나다에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제가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봤던 그림입니다. 미국 투자자에게 장기란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것인데 물론 이거를 공감하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직접 갔던 저 세미나거든요. 세미나 자료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자료인데 막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돈 앵커께서는 주식 투자 미국 주식에서 단기를 몇 년으로 보세요? 몇 개월로 보세요? 단기는 뭐 하루도 단기고 네. 3일도 단기고 일주일 이하는 무조건 전 단기라고 보는데요. 중기는요? 중장기는? 중기는 보통 그래도 한 6개월은 넘어야죠. 부사장님은요? 저는 1년 이하는 다 단기라고 봅니다. 1년 이하는. 예. 그럴 수 있죠. 다 그건 정답이 없잖아요. 다 정답이 없죠. 네. 근데 최소한 미국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보여드린 여기가 화면이 RBC거든요. 화면 잡아주시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요 2019년 3월에 제가 요 세미나에 갔었던 자리예요. 제가 받은 자리입니다. RBC 자료인데요. 롱텀이죠. 1925년부터 2019년을 기간을 롱텀 마켓이라고 써요. 롱텀. 써 있죠. 그럼 단기는 어떻게 써 있겠습니까? 단기요. 단기. 쇼텀이죠. 쇼텀. 11년을 쇼텀이라고 써놨어요. 11년. 그게 바로 미국 주식 투자의 자세다 이거죠. 11년 동안 미국 주식을 단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계신 게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게 어렵다, 속상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 하시려면 좀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사장님이 보였던 1과 2에서 요거가 또 단기가 아니라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를 보셔야지 10년 이상 보셔야지 진정한 투자자다.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을 존경하시잖아요. 워렌 버핏이 10년을 갖고 있지 않을 주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분도 갖고 있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얘기를 존경하고 다들 그렇게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책을 보면 뭐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행동.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진짜 단기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런 뉴스도 다 지나가는 뉴스예요. 그래서 제발 긴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우리 그 안석훈 부장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방산. 그 방산 얘기해 줬는데 한국 주식도 오늘 난리 날 겁니다. 한국 그런 관련된 것들이 움직일 텐데 지나가는 사람 웃는 거죠. 그런 접근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렇지만 다들 알잖아요. 그게 30%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지나면 또 30% 떨어질 주식들이 난무하거든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앞서 안석훈 부장도 그런 얘기 하셨겠지만 로키드 마틴도 있고 노스록 그러만도 있고 다들 있잖아요. 레이션. 아시겠지만 열린 안부장은 엄청 그런 거 파는 분이거든요. 엄청 잘하는 분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절대로 이런 군산 어떤 이런 지정학적 위협 때문에 그거 사시면 매롱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좋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키드 마틴은 거의 7, 8년째 주주거든요. 전 진짜 좋아합니다. 로키드 마틴을. 그렇지만 그걸 제가 단 한 번도 무슨 사드 때문에 샀다, F-35 때문에 샀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회사가 진짜 좋아서 샀을 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가 11년. 이라는 거는 지금 2022년이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면 2032년 정도 되면은 나 좀 짧게 투자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네, 노력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늘 열심히 뛰고 2032년까지 방송을 계속하는 걸로 단기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지난 한 주 마지막이 좀 쉽지 않아서 어려웠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한국 주식도 좀 걱정이 되지만 부디 큰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